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대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예상보다 늦어지는 헌재의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재와 법원을 향한 여야의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탄핵 전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여야 내부 상황, 여의도 내변인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선고가 될지, 자, 왜 이렇게 일단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김기현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우선적으로는 제가 볼 때 결정문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심리는 빠르게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졸속이었고 무엇보다도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인데 아무래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 관련해서 절차적인 명확성,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적법성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문을 써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법을 어기거나 형사소송법을 좀 등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이나 소추 또는 수사기관의 어떤 사건 기록에 대해서 송부할 수 없거든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원본은 아니고 또 복사본은 된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수사기관의 어떤 기록을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는데 그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는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법을 어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결정문 쓰기가 좀 난망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모르지만 6명의 마은혁 후보자를 이렇게 6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마은혁 후보자한테 집착하는 거 보면 그거 비춰봤을 때는 5대3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경희 대변인은 지금 헌법재판관 구도가 5대3, 인용이 5, 기각이 3이라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것이다. 조기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도 모르죠. 지금 평의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다 추정할 뿐인데 4월 달까지 넘어갔다는 것은 편결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발생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뭐 그동안의 절차 문제 제기했던 부분 김기흥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형사소송
그 기록, 증거, 채택 부분은 재판 진행할 때 재판관 평의 8인이 의견 일치를 통해서 채택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제기 절차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도 이미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정리해 가면서 온 겁니다. 결심한 이후에 새롭게 문제 제기될 게 없고요. 소추 동일성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을 했으니까 평의 판결 과정에서 정리는 해야 되겠고 민감한 문제죠. 그런데 그게 소추 동일성이 없어서 각하 사유에 이를 정도냐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그것 때문에 그 이유로 지금 이렇게 지연된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추정하는 건데 추정키로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한 행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네. 그리고 2차적으로는 4월 18일 2명의 재판관 임기 만료. 이러한 어떤 이 선고 결정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를 놓고 재판관 중에 일부가 이 지연하는 방식으로 평의 판결 절차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온 결과가 지금까지 네. 끌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든 4월로 넘어간다는 건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요. 저는 뭐 이번 주 안에 논의에 좀 박차를 기해서 빠르면 이번 주 알겠습니다.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영진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네. 뭐 5대 3이든 6대 2든 7대 1이든 간에 헌법재판관들 각각의 의견이 있으면 그걸 그냥 반영해서 그대로 선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계속 늘어질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벌써부터 현재 선고 기일이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3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예. 4월 18일 이전까지 저는 나와야 한다는데 뭐 공감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뭐 조경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월 18일 전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과처럼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 밝혀두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훨씬 더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뭐 평이든 평결을 조차 하지 못하면서 끌러가는 모습에 국민적 피로도 이게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이 국민적 피로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선 좀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결론이 과거에는 뭐 민주당이 예상하는 거는 당연히 다 8대0 인용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가 헌법재판소 선고에 지금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지요? 이거의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 쟁점만 놓고 보면 영향을 주면 안 되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구성이 일종의 정치적 후견주의가 있잖아요. 예. 누가 추천해서 내가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 성향을 가졌던 중도 성향을 가졌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데 이런 식의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 헌법재판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전 대변인께 지금 보면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선고를 빨리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고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 뭐 나름 저간의 사정들이 있겠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초지일관하게 어쨌든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12월 달에 탄핵 재판에 들어가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시급성으로나 아니면 중대성으로 보나 가장 빠르게 판단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밝힌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변론이 종결됨과 동시에 바로 평의가 들어갔고 평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바로 판결에 이은 선고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예. 그런 흐름이 지금 어느 순간에 약간 중단되거나 또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현재의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 뭐 변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졸속적이다 또는 너무 일방주의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빠른 판단, 빠른 이 선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소위 5대3 데드락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그 인용에 필요한 6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모이지 못한 상황이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의 소신을 있는 그대로 밝힘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인용을 못하겠다면 그것은 기각이랑 마찬가지니까 대통령을 빨리 복귀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적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헌법재판관들께서는 뭐 우리나라 이 헌법 수호의 최종 보루자들 아닙니까? 이 최종의 해부의 보루를 지키는 분들인데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역사 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명 의식들은 충분히 다 그 무게감을 인식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의 재판관들께서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 전에 본인들이 이미 충분히 변론까지 심리가 끝난 상황이라면 네.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것이 맞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많은 국민들의 알겠습니다. 기대에 좀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김기영 대변인께 제가 하나만 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뭐 몇 대 몇이라고 헌법재판관에 네. 지금 선고 예상을 하든 네, 예. 또는 또는 민주당이 어떤 예상을 하든 그게 굉장히 유력한 겁니까? 아유.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땐 며느리도 모릅니다. 아무도 네. 모르는데 저희가 다만 이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발표를 하면 여야 그럼요. 모두가 발표하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인용이든 뭐가 어떤 결과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최상목 총리 관련해서 쌍탄핵 나아가서 이제 줄탄핵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18일 전까지 당연히 그냥 문영배 대행이 결과를 내면 됩니다. 대행의 역할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거를 모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모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대행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왜 문영배 대행으로부터 뺨을 맞았는데 왜 우리를 탄핵시키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 항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지난주에 그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봤을 때 그쪽에선 그랬던 것 같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탄핵 심판에 있어서 중도 보수의 재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가운데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성격은 네. 합법성에 대해 합목적성을 판단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적 여러 가지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걸 감안해야 되는데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그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한다. 근데 그게 법적인 게 명확한데 그런 부분을 다 뭐 감안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선출된 국민의 어떤 주권자인 국민의 어떤 의사가 반영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를 정도라면 중대성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 여론도 나오고 있는데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또 다른 움직임은 민주당은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이제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인데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재판관들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인데 결국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 시점이 4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까지도 탄핵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대비하겠다 이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4월 18일에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분이 퇴임을 하게 되면 6인 체제가 됩니다. 예. 6인 체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2명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됩니다.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완전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 그렇게 해석되고 있어서 만약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2명의 재판관은 또 임명한다. 이건 정치 의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는 기획과 일정 하에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럴 리는 없지만 4월 18일까지 이 상황, 이 교착 국면이 그대로 가서 2명이 그냥 퇴임하는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것을 넘어서서 헌정 질서에 대혼란을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을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랜 A에서부터 시작해서 B, C, D를 다 준비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국회에서 법률안은 제출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에 대한 지적도 있고 한데 지금 상황은 그 위헌적인 요소 있다는 비판보다는 이 헌법적 공백 상태를 메꾸는 예. 이 상황의 어떤 이익 형량을 따져보면 임기 연장이 오히려 합헌적 해석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뭐 국회 그 법사위 전문위원회 의견도 있던데 이런 그 해외 입법례가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같은 데에서 헌법상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임기 연장하는 법률로서 임기 연장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합헌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18일 전에 선고. 그런데 이게 다음 주까지도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원 대변인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 연장 관련해서는 물론 법안이니까 네. 거부권 행사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하나가 이제 위헌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이 네. 일단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마디로 민주당이 쓰고 있는 국회 내에서의 어거지죠. 지금 조경 변호사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사람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두 사람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그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만드는 것 그것이 더 무도한 행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국회 권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제된 권한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원래대로라면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비상 상황에 갔을 때 그것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에 어긋난다? 이것은 뭐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이거 헌법재판소 가서도 분명히 저는 그렇게 금지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반면에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두 사람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그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 이미 오늘 그 법사위 전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이 결국에는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헌법재판소 구성을 만들기 위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저는 이 법안을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후 통첩까지도 한 상황입니다.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탄핵 추진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추진이 될까요? 김재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 남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좀 전에 이 논의들의 연장선상인데 헌법을 이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해석하고 유불리에 따라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딱 그 행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마은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 그것도 선택적으로 임명 안 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판단을 했습니다. 위헌이다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늘까지 이 자리에 복귀하신 지 일주일째 아닙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뭐 본인이 대통령 지명 몫의 2명을 임명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임명해도 되는 거다라는 식의 지금 해석을 하신다면 이것은 또 적극적으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왜 사용합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예. 헌법에 그 권한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그 헌법을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건 좀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논란까지 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예.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아직까지도 잡고 있지 않은 이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이 파생된 문제다. 이런 말씀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네. 드립니다. 선고하면은 이런 진통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라는 말씀을 김진욱 전 대변인이 주셨는데 김기형 대변인께 또 여쭤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이미 권한 침해였다고 네. 판결이 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부분을 재차 거론한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헌법재판소 선고까지도 난 건데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났죠. 근데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죠. 그렇다면 아주 절차적인 걸 따졌을 때 헌재 결정은 뭐냐면 이 문제에 네.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한 거예요.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결론은 기각입니다. 그러면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묵인하고 똑같은 걸 또 숙제를 또 낸 거잖아요. 결국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을 텐데 뻔하다, 정치적이다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원식 의장이 문제를 권한쟁의를 했을 때 내용이 네. 권한이 침해된 건 맞지만 즉시나 강제나 아니면 즉각 임명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2가지를 요청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후보자를 사실상의 재판관의 지위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각하를 했고 즉시 임명해 달라는 것도 각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국회 선출권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권 또한 인정을 한 거예요.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헌재가 이거를 즉시 임명하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 지위가 후보가 아니라 재판관이라 임명하는 딱 그거를 결정하는 순간 뭐냐? 그거는 헌재가 행정부가 되는 거거든요. 상권 분립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권 분립의 상에서 헌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하를 낸 이유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더욱이나 우원식 의장께서 뻔히 보이는 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의장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민주당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부분에 중에 대해서 죄송한데 제 질문은 네. 임명을 그러면 국민의힘에서의 판단은 임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저는 지금 아니면 어느 시기인가는 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궁금해서요. 제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의 어떤 판결에 결정적인 수가 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8인 체제가 이미 돼서 다 지금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민주당이 원하는 식이 아니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억지로 한 명을 지금 넣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금 단계에서는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조경모 위원장님.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분명히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회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임명을 거부할 수 없고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3명 중 특정 재판관을 어떠한 이유로 빼고 임명하고 이거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한 거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기각은 됐지만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는 판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헌 위법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은 사인의 재판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 시기 그러니까 24일 날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궁극적 의사표시를 하고 근데 26일 날 국회가 선출했는데 그 다음 날 소추 의결을 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지 지금 이미 2월 27일 날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있은 후부터 30여 이상이 지난 상태면 상당 기간에 몇 배가 지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위헌 위법 상태가 중대하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 뭐 탄핵 또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탄핵 소추 사유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 정광식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조기현 부위원장도 잠깐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을 지금 안 하는 상태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핵을 추진을 하면 2명의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4월 18일 퇴임이니까 임명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김기영 대변인 설명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관이 되는 순간 지금에 있었던 그 결정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 뭐 정치적 후견성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변화가 있게 되면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오히려 저는 더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대통령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하거나 임명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이해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그 여야 간의 논쟁적 사안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임명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논쟁적인 사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위헌성을 제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와 함께 2명의 재판관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9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구성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일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탄핵 중인 상태의 권한대행과 대통령이 탄핵이 완전히 인용돼서 거리가 된 상태의 권한대행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4월 18일까지 두 분의 재판관이 이 선고를 못한 상태에서 퇴임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 지금 있는 겁니다. 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권한대행이 아무리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이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행사해도 되는 건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걸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탄핵 중에 있는 대통령과 교류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해서
대신한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 부분은 또 다른 헌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이 새로운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하는 행위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판단되어야 할 문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또 대통령이 또 직무정지 상태이라서 그걸 또 권한 대응을 어떻게 해설할지 부분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경희 대변인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권한 대행도 탄핵을 할 것이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무위원들도 다 탄핵할 것이다. 그래서 뭐 줄탄핵 또는 통탄핵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송인 김어준 씨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의원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까지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오늘 1시간에 했는데요. 네. 어떤 입장인가요? 국민의힘? 저는 김어준 씨 오늘 방송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오늘도 초선 의원 6명이 김어준 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에 나와서 초선 의원 6명을 앞에 두고 상상력을 발휘해라. 헌재 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는 법에 써 있지 않다며 그런 상상력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행정부가 못하는 기능을 국회가 일부 입법을 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이 정도 상황 아니냐.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 다 해야 된다. 거부권 행사로 다 쳐낼 때까지 하는 것 아니냐. 더 뭐가 없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김어준 씨 관련해서도 내란 음모 선전 선동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정부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여기 열린 토론도 아니고 김어준 씨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의 헌법 기관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날 기자회견을 보고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이제까지 줄탄핵이었어요. 그리고 줄기각이라는 9대0의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유감이나 사과에 대한 기대는 제가 볼 때 사치였고 지금 돌아오는 거는 쌍탄핵과 그걸 모두 탄핵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는 거. 이 부분은 목적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의 어떤 구성 요건에 맞다.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네. 대장동 변호사였던 김필성 씨가 페북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거는 저희 쪽 얘기가 아니라 법조인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해서 변호인이라고 했던 그 분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헌재 구성에 있어서 이게 6인 체제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이걸 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위헌성이 강한 이런 줄탄핵을 한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무섭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조기현 부위원장 또 김정철 대변인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께는 이건 김정철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는 게 낫겠네요. 방금 전에 김기영 대변인이 국민의힘 대변인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왜 민주당 의원이 특정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토록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쪽의 의견을 쫓아가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지 이건 어디까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런 지적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서 보수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그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님들 또는 대변인들 많이 출연들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주장에 상당히 많이 동의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거기에 한 명이 출연한 것과 여러 명이 출연한 것의 차이가 있다면 모를까. 다른 차이는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 먼저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될 것인가. 지금 보수든 진보든 아니면 뭐 그 중도에 계신 분들이든 각자 본인들이 지금의 현 상태를 보는 그 방향이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지령을 내리고 누가 그 지령을 갖다가 성실히 수행하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김어준 씨의 의견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 건 아니죠. 일테면 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국무위원회에서의 결의를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김어준 씨의 유튜브 12월 23일 날 노정면 의원이 거기에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무위원 16명 중에 5명을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김어준 씨가 이렇게 맞장구 치더라고요. 아, 그런 최후의 방법이 있었군요. 본인은 미처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들이 그때는 그런 상황들이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탄핵 심리가 다 진행이 되었고 그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탄핵은 안 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부터 그 마흔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분들이 그것을 아주 우습게 무시해버리고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만약에 상황 4월 18일까지 가게 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지금 아주 위기의식들이 발휘가 되었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했던 것들이라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민주당 의원들에서 나온 거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네, 조경 부위원장께는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아까 이 한덕수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도 줄지어 탄핵을 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여론의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김기영 대변인은 이게 또 위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하셨거든요. 글쎄요, 위헌인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은 사실 소위 말하는 역풍 내지 여론의 부담 그런 걸 따질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무위원을 일괄 탄핵하는 수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아직 그걸 당의 입장으로 아직 받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초선 의원들의 입장이란 것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내란, 쿠데타 이런 말 씁니다. 이렇게 남용돼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지금 국민들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걱정은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 교착 국면이 계속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상황이 됐을 땐 실제 12월 3일에 실패한 내란, 쿠데타 완성 국면으로 갈 거고 그때 초래될 심각한 우리 국민들의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탄핵 얘기를 했다고 내란 쿠데타를 여기에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줄탄핵을 다 한다고 해도 내란죄 안 돼요. 내란죄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군대 동원해가지고 국회 군대 투입하고 선관위 개헌군 투입하고 이렇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돼야 됩니다. 네,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간 것도 대체로 이제 초선 의원들 위주고 또 지금 통탄핵 이야기한 것도 초선 의원인데 한 가지 이제 확인만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해 지도부에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 또 국무위원 마흔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줄지어 탄핵 동의가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더 민초의 자체 판단입니까? 국무위원 전체 탄핵 관련된 논의는 초선 의원들의 입장 발표까지고요. 지금 이게 지도부에서 공식 논의로 받아들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마흔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탄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국무위원 전체 탄핵을 아직 그걸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일까지 그러면 민주당은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대로 내각 총탄핵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내각 총탄핵과 관련해서 김어준 씨 방송에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사실 맞는 부분이 공론화됐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김어준 씨가 본인 페북인가요?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방법대로 총탄핵에 나설 건지 그러지 않을 건지 지금으로서는 또 우원식 의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건 그 초선 의원들이 좀 과격하게 생각해서 했다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일까지 요구하는 대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그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진 대변인 근데 한편으로는 네. 좀 뭔가 협의를 하는 정치권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대통령령인가 해서 국무위원 숫자를 대폭 줄여서 정족수를 줄여서 또 운영하겠다 이런 또 제안을 또 생각을 끄집어내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상당히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극단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모든 걸 행사하려고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구제 방안을 찾아내는 건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이 그래서 내각 총탄핵과 같은 정말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는 것 그 무정부 상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정권 찬탈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제가 한 된다고 말씀만 생각합니다. 좀 네, 김진욱 전 대변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법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지금 국민들도 바라고 있는 바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께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 통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다 무시하시고 연락 그 피드백 그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당에서 그거를 브리핑까지 했겠습니까? 지금 뭔가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해보려고 저희 야당이 아무리 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 국정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 정말 이렇게 해서 국정이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경도 하자고 제안하시고 여러 가지 국정에서 제안들을 하시는데 과연 민주당을 제1야당으로 또는 국정의 협력 대상으로 보고는 있는 거 맞습니까? 김기영 대변인 말씀까지 네. 듣고 네. 일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건 쉽게 말해서 협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남을 나라느냐 그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을 탄핵시키겠다고 해서 정치적 사망을 했고 한 번은 탄핵시켜서 살아왔는데 또 재탄핵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하면 날려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면 존중을 해주시고 탄핵을 철회하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알겠습니다. 일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예. 네. 잠시 참여 안내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내변인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 그리고 또 조기현 부위원장께 연이어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두 분은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먼저 정광재 대변인부터요. 애초 질문지에 예상하셨습니까라고 돼 있었는데 이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조기현 변호사님 예상하셨습니까? 그럼요. 아니, 조기현 우리는 확실했죠. 조기현 대변인은 방송에 나오셔서 무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백현동 부위원장이. 관련해 갖고는 정말로 이게 좀 감형이 돼서
그 벌금형으로 내려올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김문기 씨와 관련한 것은 인식의 문제니까 이게 기소 자체가 조금 애매하니까 이 부분은 무죄로 판결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한 분들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현동과 관련해서까지 이게 완전한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분은 전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 분 가운데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예상한 사람은 적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번 판결 나온 이후에 인터넷이나 뭐 SNS를 통해서 온갖 밈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판결을 풍자하는. 그러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사실 사법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예. 사법적인 리스크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완전히 털어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즉각 상고했고 우리 당으로서는 이게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에서 분명하게 바로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조경보 위원장은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심 때부터 이건 유죄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뭐 민주당의 당직을 맡은 법조인으로서의 기대가 아니라 그동안의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판례 입장에서 볼 때 그 두 가지 이 표현의 문제 이게 허위사실 공표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조인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1심 때도 무죄 나올 거라고 다 봤던 거죠. 그런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례적이었습니다. 원래 판단하는 원칙과 다르게 그 특정 발언만을 보고 허위성 여부를 판단한 데다가 특히 고 김문기 전 차장과 관련해서는 골프 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확대 해석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건 대법원이 금지하고 있는 유추 확대 해석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심이 이상했던 거예요. 2심이 당연한 판결이어서 대법원 가도 뒤집히지 않을 거고요. 1심이 그렇게 나왔다고 2심에서 당연히 유죄 나올 거라고 봤으니까 충격이 크겠지만 그런 거 뭐 정치적 이해관계 다 빼고요. 이건 법리에 아주 충실한 판례이고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에 가더라도 법리적으로 뒤집히지 않으리만큼 매우 충실하게 법 해석, 대법원 판례 인용, 사실 인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뭐 오래 걸리지 않고 상고 기각으로 사건이 종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경훈 대변인께는 이렇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상고 결과에만 너무 기대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좀 경쟁력을 키워서 정당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네. 또 향후에 전국에도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저는 비판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직무 정지된 상황이고 이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여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텅 빈 무대 위에서 본인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중도 보수 행보다 우크릭이다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52시간 예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겁니까? 그리고 또 국민연금 관련해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4%, 43%, 44로 해주면 내가 자동 조정 장치 관련해서 해주겠다고 얘기했다가 민주노총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걸 또 소위 말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말을 번복을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힘이 셉니다. 그건 인정해요. 다만 본인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 모순과 허언과 시건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심이 어디 있을까, 진심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기대면서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똑같은 정책적이거나 법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목소리가 큰 건 맞죠. 그렇지만 지금의 국면이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이 돌아오고 만약에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수많은
대선 주자들이 얘기할 때 그때 정식으로 어떻게 본다면 서로 간의 어떤 정책 대결이든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진우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죠? 일각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로 이제 날개를 달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좀 더 유연해져도 될 텐데 가령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이나 또는 뭐 추경도 좀 더 폭넓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반도체 특별법까지 오히려 이 무죄 선고 받기 이전보다도 더 강대강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이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이라면 방금 전에 우리 배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 더 폭넓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 국면이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이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는 많은 국민들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권 운동만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라면 뭐 그건 이재명 대표가 더 비난받을 일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바라기, 예. 명모닝 뭐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만은 안 된다.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소속분들의 말씀도 여러 번 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됐으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복귀해야 된다. 이 무조건적인 이 두 분의 관계로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지금의 이 교착 상태 또는 뭐 이 헌법재판소 안에서의 교착 상태뿐만 아니라 여야의 교착 상태도 한치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은희 대변인, 예. 여하튼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검찰은 바로 즉각 상고를 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2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또 유죄로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비율상 높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받은 분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는 경우도 1.7%였다 그래요. 지난 3년간 그 통계를 갖고 우리 당에서 1.7%의 기적 또는 행운이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만 찾아갈 수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정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었을 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도움을 줬던 곳이 법원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 당내에는. 근데 이 율사 출신 우리 당내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2심 판결에 대해서 본인으로서 정말 수긍할 수 없다. 이 판결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2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주기 위한 결론을 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리를 붙였기 때문에 이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심이잖아요. 법리심만으로도 충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른바 파기 자판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2심 결과 모두 다 털어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자신이 있으니까 뭐 상고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나온 의견이긴 합니다. 물론 또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주진우 의원은 율사 출신인데 뭐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기환송이라는데 파기자판, 파기해서 바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0%입니다. 그 항소심에서 무죄 나온 사건을 네. 대법원에서 파기자판한 사례는 최근 한 20년 동안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파기자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하게 되는 것이죠. 네, 판결하는 거 형량까지 정해야 되는데 네. 원래 항소심에서 상고할 때 양형을 가지고 상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죄 판단에 대한 법리만 지금 봐야 되는데 대법원이 거기에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1심대로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판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죄 사건이 대법원 가서 파기 재판하는 사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무망한 기대가 사실은 안 된다는 것을 아실 텐데 국민의힘의 그 법조인이고 다 뭐 몇 선에 다선의 중진이신데 그냥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빨리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끊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될 걸 알면서 지금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 이재명 대표의 변수를 그냥 자꾸 끼워 넣으려는 정치 공세죠.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면은 김기영 대변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역설적으로 침대 축구를 구사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상고는 검찰만이 할 수 있거든요. 당사자는 못하는데 상고장을 제출할 때 7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도 20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면 27일 동안 사실상 침대 축구를 구사할 수 있죠. 그래서 633 원칙에 따르면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절대적인 숫자 한 달이란 기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는 2개월 만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희대 대법관이 이걸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2개월 안에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답이 예를 들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유죄란 뜻이잖아요. 고등에서 그거를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에 반해서 내리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좋을 리 없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지금이 3월 말이잖아요. 5월 말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파기 자판의 가능성도 저는 무조건 뭐 절대적으로 0%다.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 김진일 전 대변인께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하도 법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실 우리 오늘 패널도 법조인은 조기현 부위원장 한 분인데 사실 다 변호사분들을 모셔놓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판결문을 다 읽어야 되고 사법부의 1심, 2심이 다른 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의 신뢰도 바닥에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헌법재판소도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다 지금 잣대를 들이댄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화가 너무 과잉되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전 국민들께서 이 헌법을 공부해야 되고 형사소송법을 공부해야 되고 또 이 형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 파기자판론이라는 내용은 사실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적 지식을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선동하기 위해서 써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역할들은 헌법재판소에다가 좀 맡겨두시고 또 이 대법원에서 할 역할들은 대법원에다 좀 맡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지금 검찰의 대변인 역할, 정부의 대변인 역할, 그걸 또 넘어서서 뭐 헌법재판소의 압력, 대법원의 압력을 넣는 역할들을 하시는데 그럴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일반 국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민들께서 오히려 이렇게 정치의 사법화를 자꾸만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 정치가 효능감을 갖도록 어떤 타협하고 중재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없어요. 오늘도 보셨잖아요. 오늘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7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을 저희 국민의힘에서 바로 경찰에 고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권성도 원내대표께서는 수사를 촉구하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상대 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세뿐만 아니라 사법적 공세까지 가져가는 이런 모습들 국민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실까요? 이제 지금 국민들께서 지난주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잘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그러니까 열린 토론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지금 정치가 사법화돼서 결국 법원에 가야 문제가 해결되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김경 대변인요.
그럼 결국 저희도 자제를 해야겠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의회 정치라는 게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에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어떤 여백이 필요한데 숫자에 의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의 공간이 말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 이것도 사법부 아닙니까? 헌재도 지나친 줄 탄핵에 대해서 저희도 뭔가 자제해야 되지만 민주당 또한 그 네. 탄핵이라는 것도 자제와 절제를 통해서 해야지 효능감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정강진 대변인께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직도 5개의 재판은 진행 중에 있고 또 이번 달인가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이제 4월에는 위정교사 2심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그 국민의힘 대변인들이 국민을 대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민주당 대변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변하는 발언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지난 2심 선거법 위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증교사와 관련했을 때도 사실 1심 판결 결과에서 선거법보다 위증교사에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증교사에서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선거법이 1심에서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바뀐 것처럼 위증교사도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도 저는 그 선거법의 변경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이게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이 되면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내외란의 죄를 그렇죠. 혐의인가요? 네, 혐의를 내란과 제외하고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면 소추되지 않는다는데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백현동 대장동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공범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풀어낼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뭐 우리가 2심 그 선거법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다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정치력으로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경 부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조기 대선으로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섣부른 토론은 좀 과할 수 있습니다만 조기 대선이 있고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헌법 84조를 적용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 되어야 되는지 또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중단이 되는 것인지. 그 헌법 84조 얘기하기 전에요. 지금의 그 상황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5개 재판 뭐 10개 9개 혐의 사실을 뭐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하고 재판 받겠지 이 주장을 하는데 네.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에서 경쟁한 낙선한 후보를 정치 보복성 수사로 탈탈탈 털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사법 리스크를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2번의 이 구속영장 그리고 뭐 이제 재판이 다 개시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스스로 재판을 통해서 하나하나 리스크가 제거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A심 무죄 받았고요. 공직선거법도 항소심 무죄 나왔습니다. 나머지 사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판 받으면 특히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뭐 성남 FC든 거기에 적용한 검찰의 법 적용이요. 제3자 뇌물이라든가 배임죄 대단히 성립이나 인정이 어려운 제목들이에요. 그게 마치 다 유죄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단하고 뭐 그래서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공범 재판들이 진행이 됐지만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거나 나온 거 아직 없습니다. 네. 재판하면 그 다 무죄가 나올 거로 보는 걸 일단 전제해 놓고 84조요. 불소추 특권은 그 말이 소추의 의미를 뭐 분리해서 하고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상황을 딱 놓고 보면 됩니다. 왜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소추되지 않는다고 했느냐. 왜냐하면 이 정치 상황에서 경쟁하는 후보 그러니까 야당의 후보에 대해서 정치 보복적 차원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해놓으면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내란 외환죄가 아닌데도 계속 재판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불안정한 지위로 국정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소추의 의미는 당연히 그 전 단계인 수사 기소에서 이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법원의 재판은 당연히 제외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다수설이냐 소수설이냐 가지고 어디가 다수설이냐 막 이 주장하는데 지금 이 국회 도서관에 가서 이 관련된 논의가 있는 이 헌법 교과서 다 찾아보면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재판 중지라는 의견으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게 네. 다수나 다수나 소수나 나눌 필요 없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헌법이 그 조항을 그 도입한 취지를 보면 명백합니다. 이거. 상당히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이 헌법 84조 관련해서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기현 부회장께서는 굉장히 또 네. 확신에 차서 말씀을 주셔서 김경 대변인은 저도 확신에 이 부분은 차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탄핵소추라는 표현을 하고요. 탄핵소추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판을 탄핵 재판이라고 합니다. 재판과 수추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소추의 추가, 소하고 추가 기소라는 얘기입니다. 소추가 기소와 재판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탄핵 소추 죄송합니다. 탄핵 소추 물 좀 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탄핵 네. 소추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 재판 심판이라고 얘기하듯이 이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84조 헌법 84조가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특혜를 줄 때요.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줄 때 아주 예외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죄가 있어서 재판 중인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거를 딱 중지시킨다? 그건 아니죠. 재임 중에 잘못했는데 내란과 외환 말고는 소위 말해서 수사나 기소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데 죄 지은 걸 가지고 이제까지 되는 재판마저도 중지시킨다.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의견은 김정일 전 대변인께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이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뭐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그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직에 대한 안정성 이거는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저는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이재명 대표라는 지금의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누군가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가서 재판 계속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지금의 이 사안은 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거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뭐 대법원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광진 대변인 양해해 주시면 김경 대변인께 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네, 30초 정도 예, 드리겠습니다. 3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30초.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직권남용으로 걸어서 내란죄 수사를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를 못하니까 공수처가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쓴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중인 부분마저도 중지시킨다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텐데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